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이면 여러분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5강째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지가 5주째가 됐고 5강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4강까지 강의 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혹시 오늘 처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제로 24강을 마라톤 형식으로 릴레이로 시리즈로 함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첫째 1강 때부터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보시고 해서 이어지는 강의 전체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잘 이해되시고 또 소화되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 싶은데 제가 드릴 이제 앞으로 쭉 계속될 강의에서는 마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런 얘기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 마음 문제를 다룰 것인가, 현실에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원리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해드리고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동시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셔서 더 나은 삶과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5강의 주제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주제를 접하시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원 석사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간다고 석사 과정에 대학원을 갔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기억하고도 남을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가다. 우리 모두는 화가다.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 모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가. 처음에 제가 그 말씀 들었을 때 물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난 화가 아닌데, 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왜 화가라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어지는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 관한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요. 어디에 그립니까? 도화지에 그리죠. 도화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도화지에 그린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첫인상이 어떠냐?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뭡니까? 첫인상. 상자가 그림 상자죠. 우리는 자기가 원컨 원치 않건 자기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화가라고 할 만하죠? 예, 우리는 화가입니다. 화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 재주가 있어갖고, 그림 능력이 있어갖고,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 어떤 사람은 또 서툴고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만 그림 그린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건 아닐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장면에서든, 어떤 경험을 하건 우리는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처음 경험할 때만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어쩌면 매 순간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다. 우리는 화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설기문 교수라는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나봤건 아니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잘 그리셨습니까? 네. 이왕이면 좀 예쁘게, 좀 잘생기게, 핸섬하게, 멋있게 좀 잘 그려 주시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건 제 권한 밖이에요. 그렇잖아요? 화가 마음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뭐 엿장수 마음이다 라는 마음이 있듯이 화가 마음이에요. 화가가 붓을 잡고 어떤 색깔을, 어떤 농도로, 어떤 힘의 세기로, 어떤 모양으로 그리느냐. 그건 전적으로 화가한테 달렸어요. 물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가 기분 좋으면은 샥 잘 그리겠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의 마음이 바뀌거나 화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은 전적으로 화가의 몫이지만 그 화가의 마음을 나는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죠. 내가 화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의 마음은 뭐 영향을 받거나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가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도화지예요. 마음의 도화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또 그것도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을 한다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다른 말로 해보면은 그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림이라고 그런다고 시각적인 그림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다 할 때에 영화를 보기만 합니까? 예? 영화를 본다 할 때에 영화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극을 본다 할 때에 연극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관자가 또 볼 관자니까 축구 경기를 본다 할 때 축구 경기를 보기만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이라고 말했을 때는 시각적인, 영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자 그대로 그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도 있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의 그림은 어떤 소리? 소리의 그림은 어떤 거예요? 소리의 그림. 소리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아마 소리의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마 또 음악가가 아니겠나 싶네요. 음악가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시하지요. 그게 뭡니까? 악보예요, 악보. 악보죠. 예. 악보, 소리를 악보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아마 반대로 또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그 그림의 개념 속에는 시각적인 장면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소리도 들어갑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어떤 상황에 나의 느낌이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가슴이 벅찰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과함을 찔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졸여갖고 아주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경험도 그림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에 장면도 보지만 배경음악도 듣고 아름다운 선율의 배경음악도 듣고
아니면 사고 나는 장면이 아주 급박한 무서운 그런 긴장되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낀다면 기분 좋고 아니면 무서운 영화라면 가슴이 쪼여드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영화를 볼 때 그 느낌까지도 우리의 도화지 위에는 사실은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오감, 보고, 듣고, 접촉하거나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사실은 그림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지도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것을 지도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유명한 말이에요. 일찍이 코르집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NLP라는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국내에도 지금 많이 소개되어 있고 저도 NLP 전문가로서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급되면서 이 NLP를 상징하는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르집스키라는 언어학자가 한 말이지만 요즘은 오히려 이 NLP라는 분야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NLP를 접하다 보면은 이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명제를 더 많이 접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보고 함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계. 아마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리 공부, 사회 시간에 지리 공부하면서 세계 지도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할 때 뭐가 딱 떠오릅니까? 이미 여러분 마음의 도화지에는 세계 지도의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려져 있죠? 어떻게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세계 지도의 그림, 그 지도 말이죠. 그것은 과연 그러면 실제의 땅, 영토에 얼마나 부합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지도라는 것은 축소하고 5만 분의 1, 10만 분의 1 또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축소한 하나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도는 실제의 영토나 실제의 땅이 아니죠.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한민국 넓이만큼의 지도로 만듭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도는 그림에 불과하고 실제 땅과 실제 영토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진 여러분 마음의 도화지에 그려진 그 그림으로서의 그 세계 지도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자 이런 그림일 거예요.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봤을 때 미국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예,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유럽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다. 예, 유럽은 왼쪽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서 이것이 세계 지도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에 있고
유럽 이쪽에 있고 아프리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중앙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극동지방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극동지방이다. 극동이란 뭔 뜻입니까? 극동. 동쪽 끝이라 는 뜻입니다. 동쪽 끝이다. 중앙이란 말 안 들었어. 중앙이란 말 없어요. 네? 오히려 중앙아시아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중앙아시아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극동지방이다. 어째서 우리가 극동지방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극동지방입니까?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극동지방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는 거. 다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지도는 아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미국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분명히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까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왔다 이 말씀입니다. 웬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특히 미국 쪽이나 아메리카 대륙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해외여행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지도는 처음 보실 겁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도를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도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뭐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용되는 지도에는 이런 그림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 또는 유럽 이런 나라에서 쓰는 지도입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익숙한 지도하고 지금 이 지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아마 그림에서 당장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하는 아시아 동양 사람들이 지도를 그린다면은 그린 것이 아마 좀 전에 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또 다른 나라, 유럽 사람 또는 미국 사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를 그렸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구라는 땅만 있는 게 아니죠. 바다도 있죠. 똑같은 이 지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느냐는 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마다 다 다르고 지도 제작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지도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지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화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그릴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립니까?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입맛이 맞게, 내가 편하게, 다음에 내가 기억하기 좋게, 내 입맛이 맞고 내 구미에 맞게 그렇게 그려요. 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마음은 이미 우리 앞 시간에 마음은 이미 자기 중심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 그릴 때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 걸 자격이 없어요. 왜 나를 그렇게 그렸냐? 시비 걸 자격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그런 시비 걸지요. 가끔 그림 잘못 그렸다고 싸울 때가 있지요.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말씀입니다.
화가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화가가 알아서 그리는 거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가의 마음이라는 거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눈에 보이는 모습 또는 그려지는 모습을 그린 거니까 화가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서양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동지방이니까 동쪽 끝에 있고 해 뜨는 아침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의 지도로 돌아간다면 자, 이 지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쪽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여기 동해가 있고 태평양이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분명히. 그럼 해가 이쪽에서 뜬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쪽에 있단 말씀입니다.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동쪽에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어째서 극동이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동쪽에 있는데 어째서 미국이 서양이 됩니까? 라는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웬만한 성인들이나 또 식자분들이나 또 기본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별로 이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지 않고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째서 미국이 분명히 우리보다 동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서양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우리나라 여기 있고 유럽이 여기 있으니까 유럽이 서양 맞습니다. 미국이 유럽보다 더 서쪽에 있으니까 서양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미국이 서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는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말은 그림상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그려지는 세계 지도에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이 여기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얼마나 멀어 보입니까? 이 영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민을 간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멀어 보입니까? 우리의 그 지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세계 지도, 이걸 갖고 이 세계사를 공부한다거나 세계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느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느 지도가 옳다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앞에서 보셨던 두 개 지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하,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럽이 또 우리보다 또 더 동쪽에 있네요.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 분명히 유럽이 우리보다 왼쪽에 있었고 서양에 서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번에는 유럽이 다시 동쪽으로 옮겨왔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웬일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 있네요. 한가운데 있네요. 아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지도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글자는 똑바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맵 오브 더 월드 세계 지도에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는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지도가 뭐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호주. 뉴질랜드고요. 왜 이런 지도가 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저런 지도가 나오죠? 네. 아시다시피 호주나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습니다.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우리가 여름일 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뭐죠?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연말 연시에 춥고 눈 오는, 그래서 추위에 떠는 불이웃을 돕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크리스마스는 해수욕하는 시즌입니다. 더운 시즌이에요. 남반구와 북반구의 정반대적인 그런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위주로 지도를 그렸다고 볼 수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남반구에 사니까 남반구 위주로 또 지도를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모양의 지도를 봤습니다. 이 지도는 왜 똑같은 영토를 가지고 똑같은 영토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 지도인데 어째서 이렇게 전혀 다른 네 가지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지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 대륙은 우리보다 오른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처럼 보입니다. 동쪽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옮겨왔죠.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아메리카 대륙이 한가운데 있고요. 유럽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유럽조차도 동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지도는 호주나 뉴질랜드 남반구에서 그릴 법한 그런 지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서 참 지도라는 것이 과연 영토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저는 모 방송에서 특집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마음이었습니다. 그 특별 기획 프로그램의 주제가 마음이었습니다. 1시간짜리 6번, 총 6부작 시리즈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제 특강의 주제를 이제는 마음이다 라고 정한 것도 그 프로그램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를 겪고 경제개발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피땀 흘리면서 보낸 세월들, 불과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제 어릴 때, 제 학창시절, 바로 그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힘든 시대를 겪어왔지요. 제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모든 국가적인 목적과 목표는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잘 살아보세, 이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목표였습니다. 잘 살고 국민소득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절약해야 됐고
정말 힘들게 오로지 경제에 이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개발하고 길 닦을 수 있는 것 길 닦고 공장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짓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덕에 참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경제 성장과 괜찮은 나라로 사실 성장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에는 바깥만 보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돈 없고 배고플 때는 몸에 병이 나도 우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병을 살펴볼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경제가 해결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웰빙이 어떻다. 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어떻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셈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지 않느냐. 이제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삐 사느라 급히 사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마음을 돌아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마음의 병이 들고 또 그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만 끝나지 않고 몸의 병으로까지 발전해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 새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말씀한 그 방송에서 저한테 의뢰된 주제가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과연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어떤 육체적 증상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전공하는 또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물어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대부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알레르기 같은 것도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섭외했던 그 담당자가 상당히 의아하게 여기더거든요. 어떻게 알레르기가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변 환경이나 체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알레르기가 마음과 관련이 있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가 해결된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전형적인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하나의 증상이다. 물론 모든 알레르기가 다 마음 때문에 그렇다, 100%가 다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임상 경험을 해보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마음으로 알레르기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을 저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또 짰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또 맞췄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 받기 싫으니까 방송국 측에서 저한테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 누구 좀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정말 왔습니다. 10년간 오이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한 아가씨였습니다. 오이만 먹으면은 구토를 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오이를 먹지 못합니다. 오이가 들어있는 김밥도 못 먹고 오이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도 못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되지만 알레르기를 가진 많은 분들 중에 피할 수 없는
오이처럼 안 먹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지 알레르기,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찬 공기 알레르기 어떻게 피합니까? 햇빛 알레르기 어떻게 피합니까? 물론 밖에 안 나가면 되겠죠. 금속 알레르기 어떻게 피합니까?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금속 알레르기 해갖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 신품 아니면 금이나 은 아니면은 하지 못한다. 진물이 나고 가렵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증상들도 마음과 관련되고 마음 때문에 생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내가 뭐 오이 같은 거 안 먹으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씀이죠. 어쨌든 그 아가씨는 오이를 먹지 못하는 10년간의 고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게 왔습니다. 물론 잘 해결됐습니다. 잘 해결됐고 마지막에는 오이를 맛있게 먹는 장면까지 편집이 돼서 전국으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그 방송 내용이 재방송으로 여러 케이블 방송에서 아마 재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오이를 맛있게 잡숫고 또 즐겨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 오이라면 오이에 대한 그림을, 마음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화가로서 오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고약하게 그림을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이 그림을 끄집어내면은 구토가 나고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오이를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어떤 경험을 할 때에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기분 좋고 행복하겠지만 그림을 잘 못 그린다면은 잘 못 그린 그림 때문에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눈물도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가씨는 그 오이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오이 향만 맡아도 구토가 나고 고통받는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 그림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그림을 찾아내서 그 그림을 좋은 그림으로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가를 가르치고 화가에게 좀 더 좋은 그림을 잘 그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원리입니다. 아마 앞에 어느 시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의식의 마음도 있지만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그림이 그려져서 보관되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의식이 아니고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찾아내서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리는 그런 과정을 밟을 때에 거짓말처럼 못 먹던 오이를 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소개했던 NLP 또는 최면과 같은 분야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아가씨는 다행히 청양고추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청양고추의 맛과 향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니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언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아가씨에게 내가 이 아가씨의 화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아가씨의 마음에 제가 대신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양고추의 그림을 더 맛있게 그려줬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양고추의 그림을 더 맛있게 그려줬고
또 사랑하는 언니의 모습과 표정을 더 환하게, 더 아름답게, 더 편안하게, 더 좋게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마음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역겹게 느껴지는 오이 그림 위에 덮어 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오이의 맛이 청양고추의 맛하고 버무려진 청양고추의 맛과 느낌으로 오고 사랑하는 언니가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언니의 느낌으로 오이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장면이 TV로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도 우리는 그림을 잘못 그리고 지도를 잘못 그리는 예가 너무 많단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오이를 구토나게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 아가씨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을 좀 알고 마음의 원리를 좀 안다면 이미 그려진 그림조차도 새롭게 더 잘 그릴 수 있다. 이미 그려진 지도조차도 새롭게 더 잘 그릴 수 있고 나에게 딱 맞게 더 좋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까? 이미 그려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어떻게 좋게 고치고 수정할까? 그런 원리와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방송 시간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런 장면도 보여드리고 시범도 보여드리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좀 생소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뜻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제5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지도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 좀 더 좋게 수정하거나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